지난번에 제 이메일을 알려드렸는데 한 분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강의 녹음을 제가 매번 하고 있으니까 녹음 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고, 근데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영성에 관한 공부는 들어도 모를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낯선 세계거든요. 굉장히 낯선 세계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안다 그러면 100% 아는 거고, 모른다 그러면 100% 모르는 세계예요. 영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반복으로 계속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학기에도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매번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의 일부로서는 그날 수업한 것을 전부 녹음을 다 보내드려서 그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해서 내게끔 매주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그 강의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른 공부가 아니고 영성에 관한 공부는 이게 참 미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래서 영성을 깨닫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의 반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에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에고로서의 삶에는 너무나 익숙해 있고, 영성으로서의 삶에는 너무너무 낯선 세계예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에고로서의 에고로서의 삶은 조금 낯설게 하고, 너무 낯선 영성의 세계는 좀 내한테 있게 만드는, 이것이 영성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법을 창시한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해 종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영성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구가 유명한 문구죠. 생처 방교숙하고 숙처 방교생하라. 생은 생자고, 숙은 단어 수거할 때 수거는 be going to 같은 익숙한 표현을 수거라 그러죠. 그래서 생처는 생살이다 우리 그러죠. 밥이 안 되면 생살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은 아직 덜 익은 것을 생이라 하고, 한자로 익은 것은 숙이라고 그래요. 익숙하다 그러죠. 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서 두 개의 차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에는 굉장히 우리가 익어 있고, 그러니까 에고의 차원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인 영성의 차원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낯설어 있어요. 그래서 익은 것은 생처는 낯선 곳이죠. 영성의 세계를 생처, 방교는 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숙, 낯선 곳에는 있게 만들고, 또 숙처, 익은 곳에는 방교생, 낯설게 하라.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일반인들은 99대 1 정도 이 영성의 세계는 너무 낯설어 있어요. 그리고 에고가 모든 것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생활을 다 지금까지 해온. 그래서 이 에고와 영성의 비율이 한 50대 50으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영성 공부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게 되면 에고에 휘둘리는 삶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항상 헐떡이는 삶, 뭔가에 쫓기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삶이고, 영성이 드러나게 되면 아주 내면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지금 에고에 의한 불행한 삶에서 영성이 깨어난 이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유가, 지난 학기에는 잠깐 소개를 했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영성학교 같은 고전학교를 제가 한 20년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남긴 최고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고전, 서양고전 다 포함해서 이 고전을 일반인들한테 강의하는, 그래서 그 고전의 가장 전문가인 석학을 정말 모시고 일반인들에게 고전을 강의하는 그 학교를 20년간 제가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 운영 실무자였거든요. 실무 책임자. 그래서 20년간 운영했는데 결과가 뭐냐?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전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하신,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또 사회지도청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래서 정말 대학원 수준 이상으로 아주 정밀하게 교육을 했는데, 제가 20년간 해보니까, 지식은 늘고, 교양은 세련돼졌는데, 내면은 안 바뀐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교육은 없을까? 정말 인간을 성숙시키는 그런 교육은 없을까 하고 이제 교육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고전학교를 나와서 지금 연구소에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영성연구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한번 인간을 바꾸는 근본부터 바꾸는 교육이 없을까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유를 알았죠. 방법을 발견을 한 거죠. 그 인간을 근본으로 바꾸는 교육의 방법. 그리고 왜 인간이 안 바뀌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공부를 하면 에고만 강해지는 거예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에고의 차원이 있고, 영성의 차원이 있어요. 근데,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뭘 배우면, 배운 만큼 똑똑한 에고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에고가 강화되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막 굉장히 교양 있는, 이렇게 유식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데, 속의 에고는 사실은 조금 더 개선되는 기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사람을 이제, 인간이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에고를 버리는 게 아니고, 에고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에고를 오히려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에고에 휘둘리고 살고 있어요. 에고에 휘둘리고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조금씩 뭔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게 다 에고의 식민지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성이 깨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 질문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에고가 한번 깨달아 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란 뭐냐면, 에고가 손을 뗄 때, 에고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그 손을 뗄 때 영성이 드러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고는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날 때 영성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성 공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에고가 학습하는 공부를 해왔어요. 제 말이 조금 무겁네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에고가 학습하는 교육을 받아왔는데, 지금 영성 공부는 에고가 모든 걸 하던 것을 좀 쉬어라.
에고를 쉬게 하는 게 영성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방법하고는 이게 지금 좀 달라요. 공부 방법이. 어쩌면 방향이 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국에 장과로라고 하는 신선이 있어요. 제가 상해 박물관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동양화에 중국의 팔선도라고, 중국 굉장히 유명합니다. 팔선도 그러면 웬만한 뭐 도자기에도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8명의 신선이 있어요. 그 신선을 그린 그림이 팔선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장과로라고 하는 신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선도 중에 보면 나귀를 거꾸로 타고 있는 신선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장과로예요. 장과로. 근데 이 사람은 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말을 바로 타야지 왜 거꾸로 타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보통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려고 내가 이러고 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느냐. 왜 말을 거꾸로 타고 다니는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지금 말을 거꾸로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말을 거꾸로 타고 다닌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거꾸로 타면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말에다가 막 이렇게 박차를 가하면 가할수록, 말이 뛰면 뛸수록 목표와는 반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익숙한 곳은 에고고 낯선 곳은 영성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 두 가지 세력이 지금 함께 있으면서 영성을 키우려면 에고의 힘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죠? 근데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에고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영성은 오히려 약해지겠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자를 아예 모르시는 분 꽤 되죠. 한자를 아시는 분을 위해서는 같이 설 수밖에 없네. 한자가 더 쉬워요. 아니, 그런 분이 계시고 젊은 세대는 안 그래요. 쥐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네. 무수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영성 공부 방법. 영성 공부법은 무수지수. 수는 닦을 숫자거든요. 수행한다 이런 말 할 때 닦는다, 도 닦는다 그러죠. 네. 수도하면 도 닦는다는 말. 무수, 공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영성 공부법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것, 무수를 정성을 다해서 무수를 열심히 닦아라. 닦지 않음을 열심히 닦아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닦는다 할 때는 에고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고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거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우리가 하는 데는 뭘 해도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천상 이런 말을 써야 되겠다. 유위라는 말이 있고 유위, 무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위는 함이 있다는 말이고 무위는 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위는 무슨 말이냐면 무위 지위라는 뜻이에요. 함이 없는 것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자라는 분이 도덕경에서 하지 않는데 안 되는 일이 없다. 보세요. 세계적으로 영성이 굉장히 깨어나는 분이 세계에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동양의 노자 도덕경과 참선법 이런 것이 벌써 서양에 전달된 지가 벌써 한 150년 가까이 돼요. 그것이 이미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그 영향 속에서 서구에서 굉장히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배우실 에카르트 톨레 같은 분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살다가 어릴 때는 또 스페인에서 살다가 영국에서 영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인생에서 가장 깊은 좌절을 맛보고 그 좌절의 가장 구름텅이에서 저절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완전 좌절되었을 때 영성이 저절로, 이거는 원리예요. 에고가 무위가 되면, 에고가 아이고 나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네. 에고가 손을 딱 뗄 때 무위, 에고가 손을 뗄 때 지위, 영성이 작동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자기가 이런 사설 방송국처럼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 스카이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1100만 명한테 생중계로 에카르트 톨레를 모셔다가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읽게 하고 한 챕터씩 한 주에 한 번씩 오늘 제 1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토크쇼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질문도 받고 그런 식으로 1100만 명이 봤습니다. 그 프로를 통해서 이 영성이 막 온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깊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 파급력이 엄청나게 지금 셉니다. 그리고 또 미국인 아디아 샨티는 참선했거든요. 아디아 샨티라는 분은 지금도 아직 젊은 사람인데 참선을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참선했어요. 그 같은 선원에서. 아디아 샨티는 뭐 한 번씩 이런 학교를 열면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영성이 깨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주 틈날에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 근데 톨레나 이런 분들이 말할 때 항상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하이데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철학적으로 그 기초를 한번, 하이데거도 일종의 영성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를 그냥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하이데거의 철학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거든요. 기존의 철학은 에고의 철학이라면 하이데거의 철학은 영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부터 약간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업이 조금 무거운 수업이라서 첫 시간에 하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졸릴 때 좀 또 이렇게 느슨해질 때라서 제가 여간 재밌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잠깐 좀 한숨 펴시고 한번 쭉 피로 좀 푸시고 자 그러면 텍스트로 와서 하이데거에게 배우는 영성 수업 생애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생애. 서구 근대 철학의 산맥은 계속 발전하면서 뻗어나가고 있다. 흔히 하이데거의 철학을 큰 철학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스케일이 크다는 의미다. 이것은 그가 특히 존재의 철학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이데거 철학을 큰 철학이 부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영성을 다루기 때문에 큰 철학이라고 그래요. 크다 할 때, 크다 작다 할 때 이 세상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 테두리 없는 마음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 이런 말은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영성을 다른 말로 철학에서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서 자기 이전까지의 철학을 존재의 망각의 역사로 규정했다. 그리고 자신이 서구가 지난 2500년 이상 잊어온 존재를 되살려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500년 동안 서구는 에고의 철학을 했다. 하이데거는 나부터는 영성의 철학을 한다는 선언이에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이데거 철학의 대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 진리, 즉 영성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서 우리들 이번 기회에 하이데거를 통해 좋은 영성 공부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철학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그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그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실존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이데거 할 때 문제의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죠? 그죠? 네. 여러분 문제의식 없는 사람 없죠? 어제 제가 여기서 가까운 조계사라는 데 있죠. 조계사에 보면 불교 대학이 있거든요. 네. 그 마친 사람은 불교 대학원을 갑니다. 그 불교 대학원 마친 사람은 참선하는 설림원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코스. 그 설림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서 제가 특강을 초청을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영성을 공부하는 것을 참선이라고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이라는 말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참은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선이란 말은 영성 공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면 조사선과 가나선의 차이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문제의식 때문에 혹시 지금 저랑 시작하고 나서 별로 눈을 안 맞추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좀 보면서 앉아 주실래요?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눈을 안 맞춰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빡빡하지? 왜 말이 술술 나와야 되는데 왜 빡빡하게 나오지?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무비를 말할 때 무비지휘할 때는 에고는 하지 않고 영성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무비의 뜻이 네. 에고가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죽은 게 아니고 영성이 한다. 이거를 그 오프라 쇼에서 그 에카르트 톨레에게 젊은 남자가 질문을 했어요. 무비함이 없이 하라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목표를 정하고 막 이 달려가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그런 욕망의 세계 도시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카르트가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 같으면 그 대목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대답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성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스포츠 선수들이 세계 아주 최고급의 선수들은 너무너무 쉽게 하지 않아요? 뭐 드리블, 슈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렇게 용을 안 써도 아주 기가 막힌 예술적인 그런 이제 모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뭘 터득하느냐면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말 쓰지요. 스포츠에서. 저 사람은 딱 보면 아나운서도 저 사람 존에 들어갔군요. 이렇게 그 순간에 도저히 인간으로 나오기 힘든 어떤 절묘한 동작이 나와서 골을 딱 넣는 거예요.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서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날 일주일 전 토요일 날 KLPG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12타가 그게 제1 기록이더라고요. 하루에 한 선수가 마이너스 12를 친 것이 기록이더라고요.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인터뷰가 그 선수한테 끝나고 18호를 도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마이너스를 쳤으니까 이거는 막 엄청 잘 친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혹시 오늘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분이 오셨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저 같으면 강의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분한테 맡겨요. 지금 그분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영성이 있는데 에고가 활발하면 그분이 못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력 발휘 못해요. 에고가 막 하려고 하면. 근데 무아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아지경. 에고가 없어지는 지경.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월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젊은이가 무의지위 이런 것을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 같으면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보셨습니까? 기억나지? 옛날에 그런 거 프로 있었죠? 생활의 달인 뭐 타이어를 세우는데 안 보고도 막 그 무거운 걸 던지면 착착착착 되고 봉투 붙이는데 그냥 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근데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런 거 보셨죠? 전부 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성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존, 그분.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안에서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맡기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이 안 들어요. 나는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을 아주 정말 창의성을 100% 발휘하면서 쉽게 살아가는, 이걸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덕도했다. 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무한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지금 영성 공부라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공부예요. 더 세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성이 내 안에 누구나 지금 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성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동양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이, 우리 동양의 가장 지혜로운 책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의 지혜를 다 모아놓은 중국의 오래된 고전 주역 아시죠? 그 주역을 공자가 주역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서 주역 해설서를 붙였거든요. 그게 공자가 쓴 십익이라고 하는 주역 해설서인데, 그게 보면 공자가 역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걸 딱 요약을 딱 해놨어요. 요약. 주역 전체를 뭐라고 딱 해놨냐면, 우리가 주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Book of Change입니다. Change. 역이라는 말이 change라는 뜻이에요. 변화. 역경 그러면 변화를 적은 경전. 역경이라고도 하고 주나라 시대의 역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도 하죠. 근데 공자가 주역의 원리를 삼역이라고 딱 하고, 첫 번째가 변역. 주역의 원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변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원리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하는 세계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렇지요? 지금 사시사철이 이렇게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죠. 이 변화하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거 있는 익숙한 세계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안 변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성은 우리가 익숙한 에고의 세계는 모든 것이 변하는데 에고조차도 태어났다 죽죠. 모든 게 다.
근데 영성의 세계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면, 변력과 불력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간단할 간자, 이때는 같은 글자를 역을 써도 발음은 역이라고 하지 않고 이라고 합니다. 간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력, 불력, 간이. 이게 우리 인생의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축약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축약하면 요 세 마디 단어예요. 변하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변한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 가지가 적용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요걸 잘 알면, 이 두 가지를 알아서 조화를 이루면 그 사람의 삶은 simple and easy. 간단하고 쉽다. simple and easy. 자, 우리의 삶이 지금 심플 앤드 이지가 안 되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가? 변력은 너무 잘 아는데 불력을 모르고 있었어요. 조화가 깨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졸려하고 그러실까 싶어가지고 약간 지금 텍스트를 떠나서 말을 잠깐 바꿨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예. 여러분, 문제의식은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를 썼습니다. 어제 조리사 가서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데, 참선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화두라는 걸 들고 해요. 화두. 뭐 이목구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들고 이제 하는데 이목구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지금 문제의식이 없군요. 그랬거든요. 한 철학자가 자기 철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한 인간이 그 자기 인생을 뭔가 의미 있는 걸로 만든다면 반드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삶은 그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이 자기를 돌아보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이거든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화두가 안 된다 이 말은 내가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화두를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제가, 아니 당신의 문제의식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을 왜 나한테 물어봐. 화두를 안 틀린다. 화두는 문제의식인데. 그러니까 참선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면, 처음에 조사선 시대라고 하는데, 참선 처음 할 때는 조사선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지 궁금해. 아니면 다른 말로 옆에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돌아가시네 진짜. 나도 죽겠네. 그러면서 그럼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문제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유난히 좀 예민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누군지 모르고 사는 이 삶은 너무 지금 좀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문제의식이 자기 생활에서 한 5순위쯤 있다가 점점 순위가 올라와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정말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는 못 살겠어. 그렇게 한번 딱 진짜 있으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있죠.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되면 순위가 1순위로 딱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이 문제를 먼저 푼 사람한테 찾아가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그 수밖에 없겠지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환자라면 이 문제의식이 나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병을 지금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환자라면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푼 사람을 해서 찾아가서 다짜고짜 저라고 묻는 거예요. 다짜고짜 진리가 뭡니까? 하고 역사적으로 진짜 그랬어요.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가 궁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면 나거든요. 참나거든요. 참나를 지금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금한 사람은 여러분도 지금 궁금해서 오셨죠, 그죠? 영성이. 근데 아직 1번은 아니시죠? 내 삶에서 1번은 아니죠. 1번인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1번인 사람은 얼굴이 벌써 죽겠어, 그냥. 죽겠어, 정말. 이 문제를 못 풀어서 그냥 막 정말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와서 그런 이미 충분히 익어 있는 사람이라면 딱 건드려만 줘도 그 문제가 딱 깨지면서 깨닫게 돼요. 그것이 처음에 당나라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선의 황금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 4,500년 지났어요. 이제 제 말씀은 이때는 프로만 참선을 했어요. 궁금한 사람만 매사 제끼고 1순위에 있는 사람만 이 문제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부닥치고 그 자리에서 깨닫든지 못 깨달으면 그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묻으면 깨지고 야 이놈아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맞으면 때리면 맞고 하면서 계속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으면서 계속 묻는 거. 그러다 아무래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 이게 그 시대의 영성 공부법이에요. 영성이 스스로 궁금한 사람이 묻는 거. 이게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한 4,500년 지나가지고 사대부라는 것은 스님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급제해가지고 관직에 있는 그 당대의 인텔리들. 근데 아주 바빠. 나라 일 하느라고 바쁜데 이분들이 이제 영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영성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오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때릴 수 없죠. 못 때리겠지. 지금 장차관들이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장차관들인데 국회의원 장차관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영성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오면 이 지금 깨달은 스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때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1순위가 와 있다면 때려도 돼요. 답답해 죽겠는데 막 지금 패는 게 최고 좋거든 이때는. 근데 지금 그런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이 또 영향력이 큰 사람 권력자들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1번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의식은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이쪽에서 그 문제의식을 불을 지르는 것이 이제 화두라는 거예요.